네, 코인 마켓워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꿈틀꿈틀하다가 잠시 주춤하면서 이 코인 시장이 왜 이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인 마켓워치가 그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가져와 주신 블록체인 투데이 이윤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톱데일리 강승혁 기자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 마켓워치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코인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준비할 때 참고할 테니까요. 보유하시거나 앞으로 매수할까 말까 고민되는 코인까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요 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비트코인부터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재 0.12% 상승 중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RSI 강도를 봤을 때도 65선을 계속해서 유지 중이고 거래량도 많이 붙지 않는 이런 상태였는데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미국 FOMC 회의 앞두고 시장 경계감 많이 높아진 형국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변수 하나하나에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는데요. 네. 이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기업 전략의 본질이 된 스트래티지의 주가를 좀 참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기업이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편입하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의 시초인 스트래티지의 주가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네. 최근 1년간 주봉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스트래티지 주가는 5일선과 20일선을 모두 하회하고 있는데요. 네. 스트래티지가 최근 S&P 500 지수 편입에 실패하면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전략을 택한 기업의 재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스트래티지가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의 막 주가도 떨어지면서 약간 이 비트코인의 가격도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스트래티지와 비트코인의 어떤 연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네. 예, JP 모건은 사실상 비트코인 펀드 역할을 하는 이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신호라고 해석을 했어요. 네. 네, S&P 500 지수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스트래티지 전략을 추종하는 그런 기업들의 비트마인 같은 이제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도 있고요. 네. 그런 기업들의 이제 디지털 자산 재무 부서 증가 추세에도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스트래티지는 기술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했지만은 지수위원회는 이제 객관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너희 상장, 지수 편입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고 재량에 따라서 선정 여부가 이제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전략적 보유 기업을 이제 감소할 수 있는데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부터 MSCI 지수에 이르기까지 주요 지수에 포함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포트폴리오에 자연스럽게 진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S&P 500 지수 편입 불발로 다른 지수에서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을 편입하는 것을 제고하는 어떤 촉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나스닥은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매입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기 전에 주주 승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JP 모건은 경고를 했는데요. 네. 스트래티지는 이제 그동안 비트코인을 이제 정말 폭풍처럼 매수를 했죠. 그것을 그쵸. 매입하는 돈 어디서 나왔나 네. 보면은 이제 보통주 발행도 하고 이제 전환사채 이제 사채로 발행을 하지만 채권 형태를 발행을 하지만은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은 이걸 보통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은 현금 상환을 이제 요구할 것이냐 이런 옵션이 달린 채권이에요. 네, 이제 올해 2월 달에 20억 달러 규모로 발행한 2030년 만기 전환사채가 표면 이자율이 0%로 설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자율이 가능한가 보면은 단순화해서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우상향을 할 것이고 우리 주가도 따라서 오를 것이니까 그때 보통주로 전환하면은 이 투자자분들 자본 차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만족하지 못한 수익을 내면은 네. 뭐 우리 회사가 원금을 지급할게. 약간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차피 우리가 사 모으고 있고 이게 오를 것이니까 우리한테 이게 이자율 0%만 받아도 네. 충분히 우리가 그 갚을 여력이 있다. 네. 이거를 이제 증명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보통주를 전환하면은 이제 기업의 이런 자본도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우상향하고 잘 되면은 네. 뭐 다 잘 된다. 아. 약간 이런 이런 논리로 이제 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음. 정말 스트래티지 정말 이렇게 정 폭풍처럼 아. 네 그렇게 막 상향을 그래서 했죠. 막 폭풍처럼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예, 그렇게 스트래티지가 전략을 잘 짰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 기업 이미지 심볼도 보면은 비트코인 그걸 이미지를 박아놨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채권자가 이제 전환사채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은 네. 상환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 라고 가상자산 전문가 밀리오는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만기가 2027년에서 2032년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지수 편입 불발을 비롯해서 거시경제 환경이 앞으로 이제 악화하고 변화하면은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도 약세 국면으로 만약 도래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럴 경우 이제 그런 채권자들은 스트래티지 전환사채를 이제 현금으로 이제 상환해 달라고 하겠죠. 네. 스트래티지는 현재 63만 8,985개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15일 525 BTC를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포지션은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 2,100만 개 중 3%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네. 그만큼 스트래티지 전략이 비트코인 투신과도 더 밀접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 어쨌든 계속해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전환사채 등 뭐 빚을 갚으려면 매도를 해서 갚아야 되니까 그런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이제 스트래티지가 이제 본업이 뭐 이제 B2B로다가 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지금 많은 캐시플로가 이제 비트코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그런 상하방에 따라 가지고 네. 그런 자본이나 자산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니 뭐 그렇게 상환을 해야 된다 하면은 비트코인을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트래티지 관련된 비트코인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기관이나 고래들의 거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일단 비트코인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이제 미국 개장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굉장히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네. 일부 종목들 위주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랠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추가적인 하락을 해당 시간대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지속적인 하락세, 즉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인덱스와 함께 비교해 봤을 때도 해당 흐름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지금까지의 양의 관계를 잘 유지해 주다가 최근 들어서 상관관계가 음으로 전환이 되면서 한마디로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연관성이 크게 없다라는 게 지금 지표를 통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 나스닥은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뚫어주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일단 상관관계가 크게 밀려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1년 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수익률 측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기술주 대비해서 언더퍼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테슬라 이렇게 잘 가는데 비트코인에 좀 손이 가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보통 주식시장이 너무 뜨겁게 가다 보면은 우리 시장 안에 있는 자금이 또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네. 거래량의 줄어듦과 함께 오히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나스닥과만 디커플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상관관계를 보여왔었던 글로벌 M2 통화량과도 지금 디커플링의 전조 증상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글로벌 M2 통화량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유동성을 의미를 하죠. 이 유동성이 증가가 되면은 보통 위험 자산으로 해당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의 추가 상승이 보통 나오기 마련인데요. 다만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는 M2 통화량과도 거리감을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M2 같은 경우는 올해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를 취하면서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M2 통화량의 80일 뒤의 차트가 비트코인의 그대로 이 선행지표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M2 통화량의 차트를 보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해 오곤 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이시는 노란색처럼 M2 통화량은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비트코인은 지난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긴 그림으로 보자면 올해 6월부터 해서 11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사이의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차트를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상관관계 자체가 마이너스 51.7%까지 떨어지면서 세계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가 돼도 그게 코인 쪽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거시적인 변수가 우리 코인 시장에 이제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거시 요인으로 움직이는 미국 증시 그리고 통화량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지금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심지어 지난주에 함께 여러분과 나눠봤던 차트에서는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인 금과도 상관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금이랑도 같이 안 가고 주식이랑도 안 가고 글로벌 국제 통화량이라도 안 가면 비트코인은 그럼 누구랑 같이 가는 자산이냐? 저번에 코스피랑 같이 간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아닌가? 슬프네요. 코스피의 고점과 비트코인의 고점이 맞물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주요 심리 지표로 봤던 지표들이 더 이상 현재 시장에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독자적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오히려 조금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이번에 뭐 기준금리 인하라던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네. 기대감이 이미 많이 올랐던 주식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네. 코인 시장은 홀로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기회들을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거시적인 흐름과는 이상하게 크게 연관성 없이 자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를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ETF 쪽의 흐름을 보면은 기관들이 지난주에 특히 9월 10일 하루만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을 무려 5,900개나 매입을 해주면서 주간 단위의 펀드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끝부분 보시면 초록색으로 매수가 됐다라는 차트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7월 중순 이후로 최대치로 들어온 기록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쪽에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곤 있지만 여전히 이 스폿, 한마디로 현물 시장 안에서의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증가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는 강한 상승을 현재 시장에서 기대해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저희 기자님과 함께 체크를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강력하게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스트래티지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넥스트 테크놀로지라고 약간 중국판 스트래티지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최근에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서 6,9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의 7천억 가까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주고 있는 모습을 각국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온체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저희가 장기 보유자들은 시장 안에서 그래도 매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표를 지난주까지 확인했었는데 최근에 3년에서 5년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이 지갑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동향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밑에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3년에서 5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코인 주소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주소인데요. 보통 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이 지갑과 거래소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여줄 때면 크게 가격적인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구간으로 우리가 풀이를 하는 만큼 이 장기 보유자들의 변화, 심리적인 변화가 시장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는 쭉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여전히 유지를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3주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 약세가 일시적으로 멈춰주면서 저희가 주말에 11만 6천 달러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해줬거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11만 5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비트코인 차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 11만 2,500원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지 삼고 반등으로 갔을
봤을 때 9월 말까지는 안정적인 상승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차트와 함께 12만 달러 재돌파에 대한 가능성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좀 차트적인 관점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글로벌 시장과 약간은 동떨어지게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서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구간도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래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봤는데 강 기자가 이제 그 선물 시장까지 좀 살펴주신다고 하셔서요. 네. 그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 기자의 설명처럼 이제 나스닥과 비트코인 갑자기 왜 디커플링 되고 있지? 네. 그동안 그랬거든요. 이제 나스닥에서 이제 종목들이 다 뭐 잘 오르면은 네. 이제 코인 시장도 분위기 좋아지고 그쵸. 그래서 커뮤니티 보면은 막 서로 이제 코인 투자자분들이 뭐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 분위기 보기도 하고 반대로 주식 투자자분들이 코인 시장 분위기 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뭔가 커플링된 양상이 나타났는데 네. 이게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네. 모습들 이런 게 약간 이제 오프 체인의 이제 신호가 좀 혼재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네. 네, 이제 선물 관련된 그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글래스노드라는 이제 그 온체인 데이터 분석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요. 네. 네, 이제 현물 시장에서 네. 이제 그 매수세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꺾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옵션 시장에서는 이제 미결제 약정 선물 시장에서는 좀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이거는 좀 투기적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롱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네. 이제 뭐 약간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 네, 그렇게 보이고요. 네, 옵션 지표를 보면은요, 이제 그 스큐라고 하죠.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 차이, 뭐 이걸 뜻하는 단어인데요. 네. 스큐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완화가 되고, 스큐가 완화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심리가 이제 뭐 개선되고 있지만은 ETF 자금이 유입이 증가하면서 전통 금융 이제 자본의 참여도 재개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보이고요. 네. 현물 시장에서는 가격 변동의 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RSI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합니다. 네. 과매수 영역으로 급등을 한 반면에 실시간 매수 매도 강도를 보여주는 CVD 누적 거래량 델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세를 보이고 거래량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는 강력한 모멘텀을 반영했지만은 매도 또한 강세를 보이면서 확신이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이 이제 나옵니다. 네. 선물 시장은 미결제 약정 증가하고 이제 뭐 공격적인 매수 측의 흐름으로 무기한 선물 CVD가 급증하는 등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나 자금 조달의 부진은 롱 수요 감소를 강조하면서 레버리지가 여전히 활발하지만 정서가 신중한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를 합니다. 네. 요약하면은 시장은 ETF 유입과 선물 축적이 회복을 뒷받침하는 거시경제의 모멘텀 혜택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이제 현물 흐름의 약화, 자금 조달의 부진, 차익 실현의 증가는 새로운 매도 압력을 또 나타냅니다. 네. 심리는 개선되고 있지만은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수요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비트코인 또한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두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확실하게 못 잡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거시적인 상황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나서 이 향방을 좀 체킹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0.38% 하락 중에 있는데 금요일 당시 5.54% 상승했다가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 시티은행이 좀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놨다고요? 시티은행 되게 글로벌 이제 금융시장에서 역사가 오래된 그런 기업이죠. 그렇죠. 이런 기업이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분석 리포트를 내놨다. 네. 또 이렇게 보면은 시장 파급도가 또 커질 수 있고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분들이 좀 많이 그 리포트를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글로벌 이제 금융사인 시티은행은 현재 4,500달러 약 620만 선에서 올해 연말까지 4,300달러 즉 596만 원 정도로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현재
597만 원대인데 596만 원이면 진짜 많이 하락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세 시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약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200달러, 약 300만 원대로 갈 수도 있고 네. 또 강세를 보일 때는 6,400달러 최대, 약 887만 원 이렇게 예측 밴드를 되게 크게 잡았는데요. 이 방향성을 CT도 잘 못 잡는 거군요. 예, 뭐 네. 그렇죠. 이게 뭐 네. 무슨 주사에 걸려서 1에서 6 아무거나 나오겠지. 약간 이렇게 비유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네. 하도 범위가 커가지고 그쵸? 예, 코인데스크 이제 암호화폐 전문 매체죠. 네. 이 매체도 이제 리포트를 보고서 한 평한 게 네. 이렇게 이 범위에는 육군 연대도 들어가겠다. 네. 그게 너무 이 바운더리가 크니까. 그렇습니다. 연병장과 얼마나 넓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보면은 이제 시티은행은 이더리움 그러니까 어떤 논리인가 하면은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 활동을 크게 활성화한 것이 레이어 2 솔루션, 그러니까 레이어 2 솔루션이 안정적으로 인상적으로 성장을 했지만은 네. 이 L2 값이 실제로 이더리움의 핵심 가치를 뒷받침하는 레이어 1, 기본 레이어를 네트워크를 얼마나 가치가 투과해서 통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표했습니다. 네. 이게 시티은행 약세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논리인데요. 네.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솔루션은 이제 이더리움 메인넷의 어떤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설계된 별도의 레이어인데요. 네. 최대한 빠르고 저렴하게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아비트럼, 옵티미즘, 최근 저희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코인인데, 네. 토큰인데, 예, 이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예, 시티은행은 레이어 2 활동의 약 30%만 이 이더리움의 가치 평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현재의 이더리움 가격은 어떤 직접적인 레이어 2의 가치보다 자금 유입과 어떤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에 따라 이런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기대감에 따른 강력한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네. 이 보고서를 본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생태계가 계속 진화하는 과정에서 레이어 2 솔루션이 레이어 1 네트워크의 가치와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재단은 인공지능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근 연구전담팀 DAI를 출범을 했는데요. 네. 팀 창설을 주도한 이더리움 재단 연구원 다비데 크라피스는 AI 에이전트가 중개업 시 결제 및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탈중앙화된 AI 스택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정도 약간 호재라고 이더리움엔 호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뭐 이더리움의 그런 최신 그런 이제 트렌드에 대응을 하고 네. 뭐 이러저러한 뭐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음. 뭐 이더리움 이제 레이어 2의 어떤 활동들도 어쨌든 이제 그 레이어 1의 가치에 반영을 되는 것이니 네. 이제 같이 잘 되면은 레이어 1도 이제 우상향을 하고 이더리움 가치에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서 잘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그 이제 시티은행은 근데 현재 시세를 놓고 봤을 때 이 레이어 2의 활동이 레이어 1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냐 이걸 좀 보수적으로 본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의 주가를 약간 가격을 올렸던 것은 약간 정책적인 이슈 네. 그런 게 좀 많이 작용했다라는 네. 그런 보고서였군요. 예, 시장의 센티먼트가 네. 그런 이제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도 얘기 많이 나오고 해외에서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선 이후 많이 얘기 나오니까 그런 이제 통합 패권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더리움 가치를 이렇게 뒷받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방에 대한 밴드를 엄청 네. 연대급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넓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시티은행도 엄청 뭘 그렇게 잘 알고 한 걸까? 저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JH킴님께서도 CT 분석 쉽게 하네라고 네. 좀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이런 투자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업들이 계속해서 또 매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전해주시죠. 예, 이더리움 이제 그
스트래티지로 불리는 비트마인 이머전, 네.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업이죠. 예, 비트마인은 이제 지난 15일 총 디지털 자산 및 현금 보유 규모가 약 107억 7,100만 달러, 약 14조 9,34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이 215만 1,600개, 비트코인이 네. 한 192개, 그리고 에이코홀딩스 최근에 이제 지분 투자 발표한 네. 2억 1,400만 달러의 약 3천억 원 규모의 지분, 그리고 5억 6,900만 달러, 약 8천억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200만 개 이상을 보유한 가장 큰 트레저리 기업이 된 것인데요. 네. 톰 리 비트만 회장은 월스트리트의 블록체인 채택 그리고 AI 기반 경제 부상을 이더리움 성장의 촉매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성명을 발표를 대대적으로 한 거는 이제 투자자들 시장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제 보고 있으니 자산 건전성이 우리가 이렇게 탄탄한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 규모도 크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네. 가상자산 전문 글로벌 매체인 비잉 크립토는 강력한 기술 지표의 융합과 그리고 거래소 공급 감소가 이더리움이 디지털 경제의 기본 가치 저장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FOMC 앞두고 네. 시세가 횡보세입니다. 그렇죠. 지난 15일 이제 오후 5시 이제 시간대로 봉을 보면요. 네. 업비트에서 이제 시세를 보면은 이더리움에서 다수 매도 물량의 출회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1시간 만에 시세가 10만 원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비트마인 주가도 지난 12일 15% 급등을 했는데 15일 종가는 3.5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쨌든 이 FOMC가 가장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세계 최대 이더리움 보유 그룹인 비트마인의 이사회 의장인 톰 리가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도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더리움 투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목을 좀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온체인 데이터로 본 이 이더리움의 전망과 흐름 어떻습니까? 일단 고래들이 좀 대규모로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해주는 흐름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물 ETF 안에서의 순유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간밤에 현물 ETF 쪽으로 원화 기준으로 거의 5천억 원 가까이가 순유입이 되기도 했고요. 네. 고래들도 지속적으로 대규모 매수세를 이어주면서 가격 하방에 대한 지지를 견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온체인 지표 안에서의 고래 입금량을 확인을 해보면 한 원화 기준으로 한 고래는 340억 원 정도, 그리고 다른 고래 같은 경우는 270억 원 정도를 거래소에 있는 물량을 본인의 개인 지갑으로 유입시키는 선택을 했고요. 네. 한마디로 당분간 난 팔지 않겠다라는 이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래들의 거래소에 현금 인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긍정적으로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또 오후 시간대 포착이 됐었던 고래들의 움직임 중에 이더리움을 아주 초창기부터 들고 있었던 한 홀더가 네. 992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바이비트에서 팔려고 입금을 시킨 게 또 체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팔지 않기 위해서 빼고 누군가는 팔기 위해서 거래소로 넣고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되는 양상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입금량보다도 일단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그리고 홀딩을 유지하기 위해서 빼는 물량이 더 많다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견고한 손들이 우리 시장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장기 투자자분이 이제 매도할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더리움이 최고점까지 왔지 않은가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그분이 급전이 필요한다던가. 그렇죠. 이게 다 개인 사정이 사정에 다르니까.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들의 심리까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초창기 홀더가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이체했다라는 건 당연히 우리 같은 개인들의 투자 심리에는 조금 영향을 줄 만한 이슈로 풀이를 그렇죠.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함께 전달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차트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이더리움 지지저항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1선 기준으로 4,200달러 그리고 100일선이 3,700달러의 지지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4,200달러의 지지를 받으면서 4,800에서 5,000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해준다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요. 네. 이 옆에서 보시면 2028년까지 지금 전망되고 있는 이더리움의 가격은 무려 15,000달러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의 끝없는 우상향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기술적 차트적인 관점까지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지와 저항 라인 잘 체크하시면서 개별적인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정치적 이슈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어. 근데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상방, 하방이 둘 다 열려 있다. 맞아요. 위험하네요. 하지만 저희가 계속 꾸준히 이 흐름을 체킹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 대처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저는. 네, 계속해서 저희 리플, XRP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XRP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현재 4,211선, 3달러 부근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지금 느낌인데요. XRP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예, 저는 지금 XRP 차트 보면요. 방어를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3달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3달러 밑을 하야지 않게 해서 어떤 방어선 형성이 된 모습인데 네. 이것을 지탱하는 이유는 뭘까? 보면은 역시 XRP ETF 이 출시 가시화를 좀 예로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예,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에 따르면 자사운용사 렉스셰어스와 오스프리 펀드가 공동으로 준비한 렉스 오스프리 이 XRP ETF 티커는 XRPR이고요. 네. 이 18일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는 최초로 이제 투자자들에게 XRP 익스포저 노출, 그러니까 위험한 만큼 이제 오르면 뭐 이제 수익을 또 이제 가져가고 그런 투자 상품이 출시가 된 이제 최초의 ETF인데요. 예, 이제 리플의 그런 이제 제도권 편입은 이 ETF뿐만이 아닙니다. 네. 예, 스페인의 최대 은행 중 하나인 BBVA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리플의 커스터디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유럽 시장에서 기관 고객에게 더욱 소구할 수 있는 협력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미국 달러 예치금 그리고 단기 국채 그리고 현금성 자산 등을 준비금을 보유한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는 7억 달러, 약 9,690억 원 이상의 그 유통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아프리카의 치퍼캐시, 옐로카드, 일본의 SBI와 같은 파트너와 함께 RLUSD를 현지 시장에 도입을 하기로 협력을 맺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는데요. 네. 예, 아시아 최대 규모의 XRP 웹3 컨퍼런스 XRP 서울이 이제 오는 21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예,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실물 자산 토큰화, RWA라고 하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요즘 핫한 이제 얘기들 다 이제 나눠보는 그런 차세대 성장 이제를 중심으로 이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전망인데요. 이는 XRP 거래가 활발한 한국에서 어떤 투심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읽힙니다. 네. 예. 그리고 15일 좀 가상자산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이제 뭐 지난 24시간 동안 고래 지갑에서 약 1,660원 상당의 4천만 XRP를 이체미 판매를 했고 네. 지난 2주 동안 고래들이 판 XRP 물량이 1억 6천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좀 많네요. 네. 예, 이런 고래가 대규모로 팔면은 일반적으로 뭐 도망쳐 하면서 이제 급격한 가격 하락이 유발이 되죠. 도망차. 네. 근데 이제 XRP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달러 선에서 이제 공방전이 좀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 XRP 월렛을 보면요, 고래들은 이제 보유 물량을 좀 외부 지갑으로 대량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팔려가면 이제 거래소에 이체를 할 텐데, 네. 이제 외부 지갑에 이제 대량으로 이동을 했다. 라는 걸 보면은 거래소에서 이제 XRP 유동성이 그만큼 위축이 되겠죠. 네, 그래서 15일 기준 코인베이스의 XRP 잔량은 약 1,485만 개 그친다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바이낸스의 경우에는 약 28억 개 이렇게 보유한 것과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XRP의 가용 공급량이 한 90% 감소한 만큼 이제 향후에 매수 압력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제 시세 또한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제 유통량이 적으니까. 적어지니까요. 예, 그래서 크게 오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이제 분석가들은 XRP 차트가 이제 좀 ETF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낙관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전략 차이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예, 리플은 3.3달러 수준 근처가 약간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약 3.3달러에서 3.6달러 사이의 숏 포지션, 그러니까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하는 숏 포지션이 좀 급증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플 관련된 이슈를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뭐 스페인, 일본, 아프리카 등에도 확산되면서 인기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리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체인 데이터로 본 XRP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고래들의 좀 대규모 매도 물량이 최근 가격에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네. 2주간 1억 개가 넘는 XRP가 시장에 쏟아지면서 우리가 3.1달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약간의 가격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네. 다만 우리가 리플의 가격 마냥 부정적이게만 생각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비트코인 반감기와 대비했을 때 리플의 가격 전망을 해본다면 리플이 앞으로 뭐 20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입니다. 과거 2016년 7월 9일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진행이 됐고요. 해당 날짜 이후 527일이 지난 시점에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게 2017년 12월 18일이었고요. 그리고 해당 날짜 이후 18일이 지났을 때 XRP가 최고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네. 이 시간표를 그대로 지금 시점으로 가지고 오면 네. 우리가 작년 4월 20일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527일이 지난 올해 9월 29일이 비트코인 가격의 정점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이거는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로 계산한 네. 비트코인의 정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정점 이후 18일이 지난 부근에 XRP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단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다이애나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그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거는 약간 공급량이 줄어드는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 2,100만 개밖에 없는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자산인데 네. 그 2,100만 개가 한 번에 시장이 이미 풀려 있는 게 아니라 2008년 출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정해진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블록을 채굴해서 딱 열면은 네. 안에 뭐 6개, 3개 이렇게 정해진 물량들이 있어요. 네. 그게 반감기 때마다 4년 주기로 절반으로 보상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보상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채굴자가 블록을 캐서 옛날에는 열면 8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었다면 지금은 열면 4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장비와 채굴 능력을 동원하더라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희소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무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짜여진 자산이다.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량이 줄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비트코인하고 다른 가격은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이해가 확실히 됐습니다. 근데 그 4년 주기 반감기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있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쵸. 오직 희소성과 센티먼트,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자산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시장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지표가 이 반감기 지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4년 주기 사이클로 모든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였는데 네. 이제 올해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범과 함께 네. 많은 기업과 기관들, 국가들이 대량으로 좀 돈을 들어오면서 더 네. 이상 4년 주기 사이클이 옛날만큼 유효하지 않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이 4년 주기 사이클을 토대로 지금의 리플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네. 이런 결과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다이애나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0월 17일 올해 리플이 신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과거 사이클 타임프레임을 토대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 보수적인 관점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비트코인의 상승이 제한된다면 리플이 5달러에서 7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저랑 앵커님이랑 쇼츠에서 열심히 춤을 춰야 되는 상황이. 네. 5,000원 다가오니까요. 네네네. 5,000원. 그래서 충분히 보수적으로 아니, 보더라도 저희는 네. 춰야 돼요. 지금 춤을. 이렇게 빨리 네. 다가올 줄 몰랐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방송 당시에. 네, 아니 5,000원이 사실 네. 높은 가격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5,000원 오면 뭐 하겠습니다 해서
금방 올 텐데. 그러니까 살짝 걱정이. 끝나고 말씀해 주시죠. 네. 금방 올 텐데 괜찮으시겠냐고 저한테. 그래서 좀 네, 몰랐는데 맞습니다. 곧 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네. 5달러에서 7달러까지 리플의 상단이 열려 있다라는 게 아하. 다이애나 분석가의 현재 전망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 ETF도 우리가 열리고 수요처가 확대되면은 리플의 계단 가격 10달러에서 15달러까지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네. 원화 기준으로는 거의 10,000원 후반대까지도 갈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3달러의 저항을 앞두고 있는 리플의 가격 앞으로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XRP의 기관과 고래들의 흐름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코인 마켓워치 실시간으로 채팅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출연진 분들이 기자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함께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코인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찾거나 AI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마오의 레이더에 포착된 코인들을 알아보는 시간 코인 레이더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인 레이더의 첫 번째 코인은 에테나입니다. 에테나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테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 네, 하락세 계속해서 흐름 안 좋은데요. 에테나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에테나가 이제 보유자에게 수수료를 좀 분배한다. 약간 이런 이제 약간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어떤 네.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네. 에테나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합성 달러 프로토콜인데요. 기존 스테이블 코인 이제 달러 채권 이런 현물 자산을 이제 직접 대응해서 이제 예치해서 대응하면서 담보 가치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네. 이제 에테나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는 이제 디지털 자산과 파생 상품 포지션을 결합을 해서 이제 1달러의 가치를 연동을 한다. 그래서 합성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이제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 의존하는 대신에 블록체인 기술과 시장 원리만으로 작용을 하는 이제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디지털 자산 전문 매체 더 디파이언트에 따르면은 오늘 합성 달러 프로토콜의 수수료 전환 활성화가 거버넌스에 제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지난해 11월 제한된 수수료 전환 안건은 이제 리스크위원회 성과 지표가 달성되면 이제 프로토콜 수수료의 일부를 ENA 보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게 이제 핵심이었는데요. 네. 이제 테네제다는 이제 X를 보면은 이제 리스크위원회가 설정한 수수료 전환 매개 변수가 이제 충족이 됐고 이행 세부 사항 및 추가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승인한 후에 ENA 수수료 전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리스크위원회는 실행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고 최종 확정되면은 공개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 시점에서 ENA 보유자들은 제한된 프레임워크를 확인하도록 요청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이제 그 보상을 준다니까 이제 거버넌스에서 이제 통과가 되겠죠. 네. 예, USD는 현재 시가총액이 140억 달러로 지난 2달 동안 150% 이상 증가해서 USDC와 USDT에서 세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ENA 토큰은 0.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사상 최고치인 1.52달러에 이제 절반에 못 미치는 가격이죠.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인 5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처럼 시총과 시세의 퍼포먼스가 다른 거는 토큰이 물량에 이제 나오는 걸로 그래서 기인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에테나 관련된 이슈 살펴봤고요. 에테나 데이터 속 거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에테나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사실 재단의 움직임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재단 쪽에서 좀 대규모로 매도세가 나온 게 투자 심리를 크게 흔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팀 지갑에서 312만 개 에테나가 바이낸스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의 입금은 우리가 늘 매도 신호로 풀이를 하죠. 재단에서 대량으로 매도를 한다는 건 어쨌든 덤핑 의혹에 쌓일 수도 있는 이슈인 만큼 투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팩트인데요. 네. 최근에 에테나가 가격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재단에서 물량을 판다. 참 투자 심리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최근에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트적인 관점에서 에테나 우리가 좀 어떻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에테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보다도 장기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들, 특히 토큰 언락이라던가 재단의 물량 덤핑은 계속해서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테나 관련된 그 흐름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코인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스토리입니다. 다음 코인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월 1일 당시에 이 스토리를 다뤘는데 그 이후에 9월 9일에 22%까지 급등했다가 현재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토리 좀 눈여겨봐야 할 이슈가 있었을까요? 예, 최근 스토리 생태계 내에서 뭐 디파이, 뭐 이런 AI, 바이오,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 좀 이렇게 계속 고성장하고 있는 네. 그런 산업들과 좀 연계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오, 있어요. 진짜요? 네. 최근에 스토리 생태계 내에서 디파이 프로젝트인 베리오의 총 예치 자산 TVL이 5천만 달러를 돌파해서 현재 5,18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누적 증가율은 590%로 역대 신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네. 예, 베리오는 이제 최근에 첫 번째 스토리 기반 뮤직비디오를 공개해서 팬들이 아티스트를 직접 후원하고 IP 수익을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니 뭐 AI 바이오 생태계 쪽인데 갑자기 IP 기반으로 해서 뭐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네.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티스트의 그런 이제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제 그거를 배포하고, 근데 이제 이 IP가 뭔가 이제 상품성이 딱 가짜로 만든 거야. 그러면은 자칫 공유를 하지 않겠죠. 이제 진짜 이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네. 이런 콘텐츠를 계속 이제 공유하고 거기서 이제 토큰을 지급하고 약간 아. 이래서 아티스트와 그런 IP를 네. 예, 더 지원한다. 이런 겁니다. 생태계 확장이라 볼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네. 이걸 이제 듀얼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듀얼 스테이킹, 이제 리스테이킹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 메커니즘이 이제 뭐 이 스토리 재단은 이제 스토리 네트워크 기반으로 구축된 제노뱅크를 통해서 멕시코의 어떤 유방암 환자가 자신의 DNA를 분류하고 위험을 초기에 감지한 동시에 수익을 위한 데이터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X에 알렸습니다. 네. AI 기반 임상 실험에는 방대하고 다양하며 동일로 얻은 생체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네. 지금까지 환자들은 정보를 공유하려는 동기를 갖지 못했지만은 이제 스토리의 바이오 IP가 이제 있는데요. 그 환자가 이제 제노뱅크를 통해서 스토리에 자신의 게놈 데이터를 등록할 수가 있고 소유권과 로열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토리 관련된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흐름까지 체킹을 해봤는데 거래 흐름을 통해서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좀 차트적인 관점에서 쉽게 풀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토리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가격 횡보가 이어져 왔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12달러를 재시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9.91달러를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아갈지를 체크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최근에 꽤나 길게 횡보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 힘과 함께 상방으로의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이번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면 아예 새로운 고점으로 갈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토리 코인 저희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폴카닷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카닷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지난 13일이었죠. 13일 날 6.67%까지 상승했다가 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일요일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이다가 근데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이 상승세를 좀 반납하고 있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카닷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토크노미스가 개혁됐습니다. 네. 예, 폴카닷의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커뮤니티가 이제 제안을 통해서 폴카닷의 전체 공급량을 21억 개로 설정하는 그런 이제 개혁이었는데요. 네. 현재 유통 중인 수량이 약 16억 개이니까 기존에는 이제 매년 약 1억 2천만 개가 이제 새 토큰이 발행된 구조였는데 이번 개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희소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폴카닷은 자금 조달 메커니즘으로 희소성을 도입하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폴카닷은 2040년까지 약 19억 1천만
폴카닷이 유통될 걸로 추정하는데 이는 이전에 예상되는 34억 개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폴카닷은 두 가지 핵심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대 10배 빠른 컴퓨팅 파워와 유연한 프로젝트 확장을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자가 한 번의 명령으로 손쉽게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두 번째입니다. 네. 네트워크 활용도를 높이는 보관으로 이제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경쟁도를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폴카닷 거래 흐름을 통해서 전망까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차트적인 관점 봐야겠죠. 사실 이슈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공급량을 제한해가지고 어쨌든 가치를 올리는 거는 그쵸. 이건 뭐 자사주 소각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항선을 돌파해주지 못한 채 일단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달러 기준으로는 4.2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4.5달러의 저항선 돌파 여부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인플레이션 코인에서 이번에는 희소성 자산으로 전환되는 변모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폴카닷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주고 목표가인 5달러까지 올라갈지의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분석가의 전망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4.3달러의 추세선 저항이 조만간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 4.5달러 앞에서도 확인했던 저항선 돌파를 하게 된다면 많게까지는 6달러까지의 반등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다만 차트를 1년으로 켜놓고 놓고 봤을 때 1년의 고점이 지금 10달러 부근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6달러까지의 가격 상승이라고 한들 이 고점 대비해서 크게 상승하는 부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3.5달러의 지지 여부만 잘 지켜준다면 6달러까지의 가격 상승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테나, 스토리, 폴카닷까지 이은주 기자, 강승혁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6시에 생방송으로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마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